일단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예약되기만 2년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그 척추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일명 척추의 신으로 척신. 뭐 인터넷에 신이 많아요. 뭐 공부의 신, 뭐 장사의 신. 뭐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또 척추의 신을 처음 만나보네요.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으려면 지금 예약되기가 2년이래요. 2년. 야, 제가 만약에 오늘 허리가 아프면은 2년 뒤에 2년 이제 기다려요. 저희들이 다 허리가 안 좋아요. 아, 그러세요? 목하고. 예. 제가 뭐 말씀드리면 저는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그러세요? 예. 사실 여기 사실은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을걸요?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저는 다들. 진짜 뭐 교수님 제가 뭐 갑자기 뭐 진료를 받는 건 아니지만 아니 잠깐만. 하지 마요. 2년을 기다리죠. 자 여기서 지금 허리에 관한 진료 얘기하지 마요. 교수님 여기서 진료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는 이거 이제 다른 환자분한테 진료가 아니라 나도 지금 허리 안 좋은데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 그 2년. 자 그만하세요. 달았어. 척신 신. 달았어. 우와, 달았어. 아니 그래서 이제 병원 홈페이지에 진료 예약되기가 상당히 길므로 인터넷에 있는 제 동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료를 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올려져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예.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것만 하지 않으시면. 이게 암이나 코로나 같은 이런 균이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허리를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뭐 주사를 놓고 뭐 해도 금방 또 재발해서 오세요. 맞아요. 나쁜 운동해서 재발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너무 예약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인터넷에 좀 올리신 맞습니다.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허리에 부담이 적은 스쿼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처음엔 너무 높이 들지 말고 살짝 들었다 내렸다 하는 아픈 허리에 대한 직방소화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서 잘 치료됐다가 좋아진 환자분이 다시 아파서 오셨는데 자세히 여쭤보니까 나쁜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거 하라는 유튜버가 많더라 해서 그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잘못된 그 유튜버들의 그런 내용을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만든 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허리 디스크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네네네. 보통 왜 생기는 건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유전입니다. 유전. 유전이에요. 유전. 그 일란성 쌍둥이 중에 남자 쌍둥이 150쌍 정도 모아가지고 형은 육체 노동을 많이 하고 동생은 그냥 이렇게 네. 그런 두 명의 이 허리 쓰는 게 완전히 다른 쌍둥이만 150쌍을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MRI를 찍어봤더니 몸을 쓰는 거하고 별로 상관없이 쌍둥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스크의 퇴행이 비슷하게 가더라. 유전이 한 60% 정도 되고요. 무거운 걸 들거나 아니면 가벼운 거라도 계속 반복했을 때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계신다. 근데 이게 참 그게 참 요즘 또 이제 스마트폰 보고 네. 뭐 컴퓨터를 보신다든가 노트북, 이게 자세가. 컴퓨터 이렇게 하시고. 예. 사실 목 디스크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2010년, 11년 되면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확 늘었어요. 한 20%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동시에 그래서 제가 아주 지하철에 갈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요? 학생들 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하철에 타더라도 예.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 좋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더 높이시면 더 좋습니다. 지하철 손잡이에 갖다 대고 가시고. 근데 이걸 언제까지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고 있다가 서 계시는 분하고 눈이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목을 위해서는 좀 약간 예. 최대한 그러면 그거는 좀 알려줄 수 네.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신 자기님들께 네네. 지금 살짝 스트레칭할 수 있는 법. 자기 전에 그냥 살짝. 목에 가장 좋은 스트레칭은요. 예. 사실은 뭐 이런 스트레칭은 오히려 목 디스크에 많이 하죠. 해롭습니다. 안 좋아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매일이요. 왜 매일 이거 하는데? 목이 안 좋아갖고 이거 매일 하는. 그래서 여기 계속 뻐근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 뻐근하시죠? 네. 이 윗등에 곰 한 마리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목 디스크 내부가 찢어지면 그렇게 아프세요. 여기 사람 한 사람이 올라가 있다. 좀 더 심하면 곰 한 마리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이 허리를 먼저 꼿꼿이 하시고요. 예. 견갑골을 뒤에 붙여서 허리를 꼿꼿이 하고 견갑골을 뒤에 붙이고
턱을 살짝 치켜들면서 위를 쳐다봅니다. 요때 네. 목 주변이 아픈 건 좋은 겁니다. 그래요? 찢어진 디스크가 붓는 통증입니다. 목 주변이 아프면. 근데 아픈데요? 이때 팔이 막 저리잖아요. 네. 그건 좋지 않습니다. 저린데. 팔이 저리세요? 네. 아 그러면 팔이 저리기 직전까지만 가세요. 가다가 팔이만 가세요. 가다가 팔이 이거 저리면 죄송한데 그 언더티 좀 입으면 안 돼요? 아유. 아니 여름이라 이거 셔츠도 얇아졌는데 그거. 제가 이것 때문에 등이 굽었어요. 이게 숨기려고. 아 그러세요? 하도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녀요. 아니 그 좀 완치가 어렵습니까 디스크는요? 이게 어떻습니까? 뭐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네네.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완치란 게 이제 찢어졌던 디스크가 완전히 붙어서 옛날로 돌아간다. 는 불가능합니다. 아 그럼 불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저만큼 많이 아픈 분을 좀 뵙기 힘들 정도로 좀 많이 아팠는데 그렇게 극도로 아픈 통증을 한 5년, 6년 가지고 있다가 하나도 안 아프게 되는 게 완치라고 하면 완치가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운동을 하면 이게 허리 근력을 좀 강화를 한다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저도 좀 운동을 그래서 좀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그게 바로 완치가 안 되는 원인이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허리 그 디스크가 손상이 되기 전에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허리가 튼튼해지는데요. 한번 손상이 와서 상처가 생긴 사람은 원래 찢어지기 전보다는 약하니까 세게 운동을 하면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든지 내가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안 아프게 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 운동을 하면 할수록 디스크는 점점 찢어집니다. 그게 언제 나타나냐 하면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픈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야 그 허리가 낫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디스크가 붙으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프시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징조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그 잘못된 스트레칭부터 이렇게 조금 그 허리에 좋은 운동 네네. 교수님께서 조금 오늘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라고. 진짜요? 제일 흔히 네. 그 잘못된 운동을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요. 아이고. 누워서 무릎을 세운 다음에 이 등으로 바닥을 누르라는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나쁜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전세호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고 허리를 이렇게 허리로 바닥에 조금 바닥을 붙여라. 예. 복근에 힘이 약간 들어가면서. 약간 들어가네요 복근에 힘이. 예, 이거 나쁜 겁니다. 이거 안 예, 좋습니까? 아주 나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이 다리 잡아 당겨. 예, 이거. 저 이거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이거 아주 선생님. 나쁜 겁니다. 이거 그 허리 아플 때 이거 운동 많이. 하고 나면 시원한데요. 예. 그 시원한 거는 이제 근육이 좀 풀려서 시원해지는 그게 한 20분 정도 지속됩니다. 그러고는 디스크 찢어진 통증은 다음날 아침에 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아프신 거예요. 진짜 선생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이게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늘상 이런 운동들 이렇게 좀 이런 거. 이거 두 배로 안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이거에 두 배로 안 좋은 운동. 다음 날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이거 하고 나면은 뻐근하시죠? 아침에는 막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네 배로 나쁜 운동.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우리 많이 하는 건데. 이거 네 배로 나쁩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이거 보통 이거 많이 허리에 이거 많이. 저는 강도가 와가지고 목에 칼을 들이대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나쁜 운동입니다. 이건요? 이렇게 누워서 봐야 그것도 사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허리나 이게 그 지금 척추 쪽이 그 건강하신 분들은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상관없죠. 운동이에요.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척추 쪽에 사실 뭔가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저도 지금 교수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이게 좀 허리 안 좋다라는 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어떤 운동이 도대체 이게 허리 회복에 좀 좋은 운동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좋은 운동이죠. 좋은 운동이죠. 엎드려서 이제 양손을 야구바트 잡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네. 턱 밑에 개고는 코로 숨을 크게 들이십니다. 네네. 그다음에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는데요. 이거 할 때 제 허리를 한번 보시면 네네. 숨을 들이쉬면 제가 허리가 올라갔다가 숨을 내쉴 때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 요추점만 C자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장 좀 허리에 C자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빨리. 그다음에 입으로 숨을 천천히 끝까지 허리가 쑥 쑥 들어가요. 내려가죠. 쑥 내려가죠. 지금 여기 보시면 허리가 올라갔다가 내쉬어 보십시오. 쑥 내려가죠. 저 쑥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몇 주 전만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요 오, 생각보다 교수님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상당히 좀 편안하면서 시원한데요. 네. 오, 진짜 시원해요. 허리 시원해요. 이게 그 안적척의 법칙이 뭡니까? 안적천의 법칙. 안적천의 법칙. 허리를 절대로 구부리지 말라. 안 구부리는 게 제일 좋다. 안 그래서 구부리는 안. 게.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길 가다가 돈다발이 떨어져 있어도 네. 100만 원 이하면 주지를 마시라. 정말 아, 오히려 진료비가 더 들어가니까. 네. 아, 100만 원이하면 주지를 마시라고. 그렇지만 사실 저는 500원짜리도 줍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뭐 만 원짜리 하나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될 때는 적게 구부리고 그다음에 천천히 구부리시라. 예를 들면 뭐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교수님이 추천하는 자세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주셔야 이렇게 됩니까? 여기 바닥에 물건이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면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디스크 쪽이 쭉 찢어집니다. 잘 붙어 들어가던 게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1.5초 정도만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주울 때도 이렇게 근데 이러면 그 사이에 딴 사람이 집어가지 않을까요? 발로 이렇게 밟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런지하는 자세처럼. 예, 런지 자세. 예. 아, 이렇게 해서. 안 아픈 분은 하셔도 됩니다. 아, 우리가 이제 허리를 구부리는 스트레칭은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그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허리가 잘 구부러지면 류현진 선수 같으면 구속이 훨씬 빨라지죠. 그렇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찰 때 허리가 많이 구부러져 유연해야 잘 차게 되는데 그게 아픈 허리를 낫게 하느냐는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뭐 수영은 도움이 됩니까? 수영은 예를 들어서 허리 아프고 좋아진 분이 저한테 수영해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원래 수영을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새로 배우셔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새로 배우시는 분은 안 됩니다. 수영 처음 배울 때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온몸에 힘을 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디스크가 찢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원래 잘하셨던 분이라면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수영 중에 그 저병만 빼놓고 하십시오. 저병은 허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병 많이 해서 또 터져서 오신 분도 있어요.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혹시 이제 허리 통증이 있거나 아픈 분들한테. 허리가 좋지 않으실 때는 사실 평소에 이런 생활 습관, 돈을 떨어졌을 때도 그렇게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동작으로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해야 허리가 좋아진다. 맞습니다. 네. 그 교수님 그래서 평소에 어떤 운동을 좀 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오래 살려면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고 멋지게 살려면 근력 운동을 하시라. 근력 운동하면 일단 자세가 바로 됩니다. 근력 운동 하기 전이랑 후랑 자세가 달라지고요. 암도 예방이 되고 치매도 예방되고 좋은 게 많은데 걷고 뛰는 게 이게 척추에 굉장히 좋습니다. 걷고 뛰는 그 땅을 치는 그 충격이 허리 디스크에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요. 디스크 주변에 줄기세포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그 충격을 받으면 막 활성화돼 가지고 디스크 안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동물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한참 아플 때는 이게 절대로 낫지 않을 것 같고 평생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손에 난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붙듯이 허리 디스크에 난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흉터로 바뀌면서 붙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걸리는 기간은 다르나 그 목표를 가지고 나쁜 것만 안 하시면 좋아지십니다. 끝까지 한번 잘 통증 없는 그날까지 또 근육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나 작가님 이거 TVN의 슬로건 즐거움엔 끝이 없다 이거 작가님이 만드신 거라고. 아, 네. 진짜요?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N. 네. 이거 작가님 만든 거예요? 아, 제가 썼습니다. 네. 오, 그 실제 주인공. 네. 어디 가서 저도 이제 대표작이라고 떵떵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한번 쓸 때마다 껌발건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광고 일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저작권이 저희에게 없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저희는 이제 광고주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제 그분들께 기속되기 때문에 저는 뭐 봉급 받고 땡입니다. 네. 아 이거 내가 만든 카피 즐거움엔 끝이 없는데 내 봉급엔 끝이 있네. 네, 명확하게. 이거에 따라 네. 이게 연동이 안 되네. 네. 아주 명확한 끝이 있었죠. 네. 이거 아쉬운데.
하지만 오늘을 비로소 이제 루나 작가님이 오, 네. 이 카피라이터의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네요. 그러게요. 아, 즐거움이 끝이 없다. 너무 쓰길 잘한 것 같아요. 아니 진짜요. 아니 그 외에도 이제 작가님이 만든 카피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봄에도 집합 공부 겨울에도 집합 공부 첫 단어만 너덜너덜. 좋은 의자는 많은 것을 바꾼다.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여배우병 이런 거. 루나의 전세 역전이 전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하는 만화라고 네. 하면서 이게 화제가 됐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게 이제 100% 충격 실화 이런 말을 제가 앞에 붙였는데 네. 제가 이제 겪었던 일이고 이제 보신 분들이 처음에 이제 귀여운 그림으로 이제 아기자기 진행되니까 뭐야 이러고 보셨다가 뭐야 이거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워 막 이렇게 아니면은 뭐 귀신 하나 안 나오는 남양 특집이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어떤 집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압류장이 날아오고 그리고 바로 경매 개시가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무려 3년을 제가 오우. 시달렸던. 아니 이게 보통 그 그랬습니다. 가끔 뉴스에나 뭐 이런 네, 그 맞아요. 프로그램에 네.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도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제가 당한 거죠. 이게 사실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 정말 이거 굉장히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충격적이죠. 엄청나게 많이 살펴보고 들어간 집이고 등기부등본이라고 우리가 네. 부동산에서 꼭 확인하는 문서가 있잖아요. 그게 말끔했어요. 거기에 이제 아무런 이 집에는 빚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네, 그 융자라고 말하는 선순위 채권이 없다. 네. 이런 말끔한 집이어서 안심을 하고 들어갔는데 등기부등본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거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 달 만에 압류장이 날아와서 저도 평생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왜 날아왔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 내 집 아니니까 그쵸, 이렇게 그쵸. 생각했는데 조금 이제 투소문하고 알아봤더니 이제 그 당시 임대인분이 송사에 얽혀가지고 돈 문제에 누군가가 승소를 해서 이제 우리 집을 건 거죠. 내 돈 내놔. 저는 뭐야 이런 일이 있네? 근데 제가 일단 확정일자도 받고 그 전입신고도 했으니까 선순위였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게 집주인분이 엄청난 고액 체납자였던 거예요. 세금에. 근데 그걸 알게 되면서도 그런 거는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죠. 나와요. 네, 등기부등본은 전혀 알려주지 않고요. 근데 체납하셨다는 걸 알게 됐을 때까지도 내가 체납한 게 아니니까 이게 그렇죠. 아무 상관없다. 별일이 아니겠지? 그냥 별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입주한 시점보다 앞서 발생했던 세금이었던 그게 거예요. 세금 네네. 체납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저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그 돈을 앞서서 가져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제 순위에서 내가 밀리기 때문에 네. 집을 처분해서 판 그 돈이 맞습니다. 세금보다 많으면 다행인데 네네네. 없으면 이제 나는 내 전세금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송사 걸린 분이 경매를 걸으셔서 경매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이런 과정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돼요. 그 경매 통지서가 날아와도 6개월 후에 한다. 그럼 그 피 마르는 6개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집주인분께 이제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그분은 굉장히 태평하게 아이고 해결하겠습니다. 염려 마세요. 아이고 임차인 뭐가 걱정이에요. 뭐 이런 느낌이신 거예요. 걱정은 내가 해야지 당신은 그쵸, 걱정할 그쵸. 필요 없다. 네. 그러다가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제 연락을 점점 이제 피하게 되고 이제 잠수를 타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집이 매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이트에 저희 집이 막 올라가요. 뭐 어느 동, 어느 집, 뭐 경매 매물입니다. 이러면서 올라가고 저는 언제 이분들이 왔다 갔지 싶은데 우리 집 현관까지 막 다 찍어간 거예요. 문 앞에까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퇴근하고 오면 집 앞에 뭐 모르는 분이 서 계시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경매 낙찰하려고 하는데 집 좀 보여주세요. 근데 저는 내가 내놓은 집도 아니고 지금 그럼- 이상한 일에 엮여 있는데 느닷없이 남을 들여서 우리 그러니까 집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기가 어렵죠. 혼자서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만 하면서 지냈죠. 네.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그러면 있었던 집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렇다면 그 집주인한테 뭔가 우리가 그 세입자로서 뭐 요구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까? 근데 이 모든 게 놀랍게도 그분들이 범법 행위를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금 체납을 물론 했지만 나라에서는 이제 체납했으니까 집을 가져갈게. 이렇게 착착착 모든 게 법의 테두리 안에 일어나는데 뭐 제가 뭐 고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고발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것도 없어요. 아니고. 네. 아 이거 진짜 꼼짝없이 너무 그 집에 사는 거죠. 너무 열받으셨겠는데 진짜 이거. 아, 네. 집이 집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거기 있는 게 죄수 같았어요. 여기 갇힌 사람.
이게 도대체 좀 너무 궁금한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전세금 받으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너무 오랜 세월을 끌어서 이제 만 3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워낙 고액 체납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자가 붙어가지고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체납액이.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이제 경매 과정은 계속 홀딩을 막 하고 있었고 나라에서 이거는 더는 못 봐준다. 세금 내! 이러면서 그걸 공매를 걸어버렸어요. 경매와 공매가 비슷하지만 다른데 경매는 이제 개인 간의 송사 때문에 너희 집 팔아서 돈 내놔 이렇게 되면 경매고 나라에서 세금이 너무 많이 체납됐는데 집 팔아서 갚아 이러면 이제 공매. 저는 그때도 너무 깜짝 놀란 게 이제는 이제 뭐 더 놀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집에 또 뭐가 날아와 있어. 그래서 보니까 공매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집이 이제 공매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미 경매인데 공매에 넘어가? 또 급히 찾아봤더니 경공매 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공매에 넘어갔고 근데 거기까지 사건이 치달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더는 해결될 여지가 없다. 낙찰을 받을 사람이 이미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이미 체납한 세금이 이만큼이고 제 보증금이 이만큼인데 집값을 넘어서고도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죠. 안 사죠. 그러면 저는 영원히 그 집에 갇히고 계속 세금은 늘어나고 더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때 가만히 누워있다 생각한 게 내가 사는 수밖에 없다. 내가 낙찰받는 방법밖에 없다. 이미 사실은 낙찰받아야 이익 보는 상황이 하나도 아니었고 이미 값이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내가 얼마에 사도 집주인 세금을 그만큼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저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미 전세금을 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익 보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이렇게 내가 어떻게 되겠지, 누가 해결해 주겠지 이러면서 6개월, 3개월 이렇게 계속 시간 버틸 수 보내느니 내 마음의 평화라도 찾아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공매에 뛰어들어서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끝났죠. 결국 내가 공매로 낙찰을 받은 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나서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또 안 왔다. 내가 또 안 왔다. 네. 그럼 그 집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 세금 체납을 미리 알아보려면 네.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를? 개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이제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알아볼 수가 없죠. 타인이 알 방법이 사실상 없고요. 네. 동의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신분증을 막 줘야 돼요. 본인의 신분증을. 근데 뭐 집주인한테 신분증 좀 주세요. 제가 그거 좀 떼어보게. 이렇게 말할 없죠, 세입자는 없죠. 많지 않고 아니면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뭐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죠. 까탈스러워. 그치. 우리 집 들이기 싫어. 이렇게 네.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나를 다, 의심하나? 예. 뭐 이런 생각 드니까 네. 현재로서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뭐 거의 한 3년이라고 하는데 네. 일상생활이 괜찮으셨습니까? 진짜 사실은 박살났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고통이 마음한구석에 있는데 일상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의 끝이 없다 이런 카피를 거기서 탄성시키시. 내 상황이 나 지금 진짜 프로시네요. 진짜 아니 진짜 프로 이런 프로가 없으시네. 네. 그때 사실 들었던 생각은 근데 이 일이 내 약간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흔들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거 흔드는 것만으로도 열받는데 내 뭐 커리어, 뭐 내 마음, 내 성격, 건강 이런 것까지 해치면 진짜 빡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만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막 울면서 데드 치고 막 이랬어요 그때. 그리고 그 괴로움 울면서 대들을 쳤어요. 네. 그런 크라잉 데드다, 크라잉 데드. 네, 그랬습니다. 이 일을 작년에야 웹툰으로 그린 이유가 있습니까? 네, 나는 그래도 어떻게 탈출했는데 조금 손해 보고라도 이제 어떤 분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또는 뻔히 알아야 되는 건데도 우리가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손해 보고 해결을 못 하시는 분들도 세상에 있을 텐데 그래 맞아 나 만화 그릴 수 있잖아 내 만화로 이걸 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루나의 전세 역전 그래서 이제 1화를 팡 올리게 된 거죠. 네. 저는 이제 하나의 전세 사기 사례밖에 몰랐는데 그거 말고도 세상에는
아니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쓰나 싶은 수많은 전세 사기 수법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수법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이제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깡통 전세 이런 말 좀 요즘 들어봤어요. 많이 깡통 들어보셨죠? 전세. 예. 그게 깡통 전세가 뭘 의미하냐면 일반적으로 집값이 있으면 전세금이 한 80%선, 60% 뭐 이래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뛰어넘는구나. 뛰어넘거나 같은 금액이거나 이러면 이제 집이 깡통 전세. 왜냐하면 집주인은 자본금 하나 없이 그 집을 손에 넣은 거잖아요. 이런 집 문제가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 그러니까 경매에 전세금으로 집주인이 집을 산 경우는. 네네네. 나와 계약하는 사람이 이 집값 얼마예요? 그 말만 믿지 말고 내가 시장조사를 공시지가도 찾아보고 알아봐야 되는 주변에 다른 부동산도 좀 둘러보고 어플도 막 뒤져보고 해서 이 집값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나? 그 신빙성을 좀 내가 체크를 조금 해야 스스로 되는 체크를 좀 해야 돼요. 네,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제 또 이제 법에 약간 맹점을 노린 부분이 우리가 전세로 들어가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걸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신고한 다음 날 이 길부터 그 권리가 발동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전세에 들어가도 내일부터 그 하루를 그 틈을 타서 대출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집담보로. 그러면 나는 분명히 등기부등본 깨끗해서 들어갔는데 용자가 생겨버렸네? 내가 후순이네? 이렇게 돼버려요. 야, 진짜 대단하다. 입이 떡 벌어지죠. 네. 이거를 그러면 이런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많이들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 그건 정말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계약서에 특약을 놓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들어간 날 혹은 다음 날 뭐 일주일까지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대출 안 받는다. 이 집을 담보로. 만약에 등기부등본에 그 사이에 대출로 인한 변화가 있을 시 계약 무효로 무효가 한다. 된다. 그런 이제 특약을 넣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충분히 집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부동산 공인중개사분께 말하면 그분은 전문가라 딱 아세요. 이거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 그 반려견 문화를 바꾼 대통령이자 반려견들의 마음을 꿰뚫는 강아지 강씨 강형욱 훈련사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밖에서 훈련사님 만나면은 저 상담해 달라는 분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톨게이트에서 지나가는 그 찰나에도 상담을 해드리죠. 톨게이트 그 요금 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왜 이렇게 짖죠? 산책 열심히 하세요. 왜 이렇게 짖죠? 아 산책 열심히 하세요. 이게 문제 행동들을 이렇게 막 기가 막히게 찾아내시잖아요. 네. 근데 본인 입장에서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예. 걔들도 사실은 흐름이 있어요. 예.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팁들을 주거든요. 신호들이 있어요. 그 신호들을 이렇게 조금씩 찾아가다 보면 시작점과 이제 끝점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손질한 발톱과 산책을 매일 해서 한 발톱과 발 상태가 달라요.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보호자가 맨날 산책한대요. 거짓말이고 거짓말이에요. 오는구나. 발톱만 봐도 아시는 거예요. 알죠. 느낌이 오거든요. 필이 오는구나. 예, 근데 보호자님 이제 취조가 아닌데 취조를 해요. 그래요? 산책 이렇게 하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이제 반려견이 눈빛을 딱 보내요. 뻥이야. 진짜. 반려견이 예, 눈빛을 딱 보내요. 이게 티가 나는 거죠. 예, 이런 티들이 나요. 아니 이게 저 사실 훈련사님은 강아지들 마음을 읽고 이제 보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아지 입장에서 이제 설명하시는 게 거의 그 메소드 연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거의 뭐 그냥 강아지가 빙이 돼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프 짖으면서 너 왜 우리 집에 왔어? 내가 그렇게 좋아?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 나 못 믿어 엄마? 지금 나한테 가슴줄을 매려 하나? 아휴 이깟 밥도 제때 못하고 죄송해요 연기한 거. 이게 사실 제 마지막 수단이에요. 마지막 수단. 설득을 했는데도 못 안 된다. 이해하시는 분들이면은 실제로 제가 상담할 때 좀 더 해요. 이따가 만날 개들이 이제 여러 마리를 키우는 집인데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요. 엄마 얘가 지금 내 장난감 가져갔어. 아니야 내가 안 가져갔어. 그리고 보호자님이 이제 밥을 이렇게 같이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주면 안 되거든요. 한 마리 따로 줘야 되는데 먹으면서 먹지 마, 씨, 먹지 마, 씨, 먹지 마, 씨, 야, 씨. 침 뱉고
먹지 마 씨. 이렇게 하는 거라서 화가 났네. 이해하기 쉽다. 신기해요, 저는 진짜. 이 훈련사님이 가끔 막 짖을 때도 있고, 이 강아지 마음을 읽기 위해서, 제가 짖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막 왁왁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예, 그쵸.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는 게 있습니까? 예전에 훈련사님이 그 나와서 얘기하셨잖아요. 똥도 이렇게 찍어서 그건 아주 어렸을 때 맛을 보고 예, 허준 잘못 보고 똥을 찍어가지고 아니 강아지하고 함께 이제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때. 그럼요. 친해지는데 가장 좋은 게 뭐 예뻐하고 만지고 간식 주는 것보다 근처에서 자는 게 개들이 제일 좋아요. 예, 개들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사람보다 옆에서 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일 불안해하는 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옛날 분들은 이거는 우리가 뭐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닌데 너 강아지만 보면 우리가 왜 그럴까? 야, 이거 네 집게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떤 게 제일 좋은 에티켓입니까? 사실은 이 개들이 이 도시를 지나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여서 한적한 곳이 아니면 보호자가 있으면 이렇게 보호자한테만 예, 그냥 이렇게. 멋진 개다. 한적한 곳에서는 먼저 너무 멋진 개인데 인사해도 되느냐. 인사해도 되느냐. 그리고 이제 앉아서 손 내밀고 가만히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 이제 아유 하고 다가가서 만지는 게 아니라 사람 손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수염으로만 이렇게 냄새 맡는 개들이 있어요. 안 닿고. 이런 개들은 지금 당장 만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콧까지만 이렇게 되는 개들이 있어요. 있어. 요것도 만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개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토닥이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엉덩이를 내 쪽으로 하고 앉는 개들이 있어요. 있어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야, 예, 그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보름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보름이? 기억나죠. 안녕하세요.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누가 집어갈까봐 내가 그렇게 자꾸 누가 집어갈까봐 너무 이뻐가지고. 만져도 괜찮아요? 이름이 뭐예요? 좋대요. 아유, 야 이게 또 배를 뒤집네. 저 보름이. 보름이 배를 긁어줬어요. 했더니 툭툭 치더니 또 긁어달라고. 아이고 깜짝이야. 미안하다 보름아. 그런 애들은 성격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착한 친구들은 상대하고 딱 교감을 해요. 나 가봐야 될까? 옆으로 갈까? 싫었어 미안해. 이런 개들이 있어요. 이게 사회성이 좋은 거예요. 이게 훈련사님이 늘 산책의 중요성도 좀 강조를 하시는데 밤 12시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산책 얘기했다가 전국의 강아지들이 이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이게. 이리 와 무릎에. 자 무릎에 이렇게 오게 하세요. 네. 스피커를 올려보세요. 산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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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난리 났죠? 나갔다 오세요. 굿밤 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산책 갈까? 이거 한 번에. 네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알아듣고. 밥 주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산책해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요? 저희 집에서도 우리 아내하고 제가 이제 아내한테 말하죠. 그거 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거 했어? 그거 아내 뭐라고? 아니 그거 했냐고. 왜냐면 산책 얘기 나오면 벌써 애들이 기분이 확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산책 얘기만 나오면 또 아이들이. 예, 걔들이 알죠. 그건 훈련사님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해도 난리가 나요? 그럼요. 저희들이 해도 난리가 나요? 산책이라고만 해도. 훈련사님은 이런 사람들은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된다. 이 말을 좀 많이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키우면 안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빠도 반려견한테 조금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태라면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 너무 바쁘거나 아예 집에 못 들어오시거나 그래서 저도 개울룡이라고 하는 방송을 하지만 그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개 키우시면 안 돼요 라고 해요. 예, 방송하시는 분들 너무 이제 들쭉날쭉 할 때도 그렇죠. 있고 들쭉날쭉하죠. 걔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을 제일 좋아해요. 아침에는 무조건 산책을 한다. 아니면 저녁에는 밥을 준다. 규칙이 또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생활하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또 강아지들도 원하는군요.
몇 시에 나가는지와 몇 시에 들어오는지를 알면 살아요. 개들이 그래서 두 번째 외출을 제일 무서워해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 오케이 12시간 이해해. 오케이. 근데 집에 왔는데 밥만 먹고 또 나가지는 마. 이걸 되게 힘들어요, 걔들이. 네. 정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걔들이. 네. 네, 누군가랑 같이 가족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싶어 하는데 그게 객과 동물들의 특징이에요. 그 개들이요, 주무시는 동안 계속 냄새 맡으면서 확인합니다. 살아있나? 아 진짜요? 예, 건강한가? 보통 개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는 푹 안 자요, 움직이면서 자요 라고 하는데 원래 개들은 냄새 맡고 옆에서 자다가 또 일어나 다른 데 가서 발냄새 한번 맡고 이런 소소한 규칙적인 삶을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강아지를 또 키우시는 많은 보호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한 20년 넘게 반려견 훈련을 하고 많은 보호자님들 만나고 정말 많은 개들 이렇게 만났는데 얘네들이 진짜 보호자들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뭐 물림 사고가 있었던 개들이든 뭐 지짐 사고가 있었던 개들이든 사실 엄청 개가 좋아하고 있어요, 보호자를. 우리가 이제 반려견 교육을 할 때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친구가 나를 좀 놀리거나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생긴 문제다.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만 믿고 따라온 개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항상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누군가의 전부가 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전부가 됐을 때의 그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도 상당할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키워보고 안 되면 그러시면 안 돼요. 신중히 생각하고 일어나요. 몇 대 몇 아저씨, 블랙박스 아저씨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대 몇 아저씨, 블랙박스 아저씨, 네. 한문철 변호사님입니다. 하루에 블랙박스 제보가 얼마나 들어오시는지. 7, 80개? 와, 많이 들어오네요. 이게 이제 직접 당한 교통사고 블랙박스도 공개를 하셨다는데 이게 일단 한번 볼까요? 제가 당한 거요? 예. 이분이 유료주차장 주차관리 아저씨. 예. 차 우리 일행 차를 같이 타기로 했는데요. 예. 네, 저분 차 타고 저는 저 나가는 차를 쳐다보고 있죠. 그렇죠. 뒤돌아 봤는데 그런데 갑자기 오! 이런 아이고 이런 저때 저 아유. 다시 보세요. 저 바로 옆에 제 머리 뒤에 뭐가 있나요? 저 머리 옆에 벽 아니에요, 벽? 벽이 아니라 주차. 계단 아우, 그럴 뻔. 콘크리트 계단 모습. 네. 거기에 머리 붙였으면 저희 지금 없죠. 저 정말 위험했던 상황인데요. 아니 너무 위험한데요 지금. 예. 진짜 운이 좋았어요. 어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사실 그래서 아무리 운전을 이렇게 숙달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늘 좌우 이 전방 후방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는 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차가 천천히 좌회전 들어가요. 근데 사람이 오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살짝 붙였어요, 옆으로. 네. 근데 넘어졌어요. 살짝 붙였는데 진짜 부딪히면 뭐 진단도 안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망했어요. 왜요? 넘어질 때 어떻게 붙이는지가 중요한데요. 넘어지면서 거기 화단 턱에 딱 붙였습니다. 여기서 콩! 넘어질 일이 전혀 아닌데 스마트폰 하고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이걸 붙잡다가 아이고. 저는 저기서 지금 팔이 먼저 네네네. 짚었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 있으니까 이거 중요한 거 주로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그 100만 원 넘잖아요.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스마트폰일 겁니다. 그걸 지키시려고 하다가. 이거 지키다가 그래서 스마트폰 여러분들 걸으실 때 차가 없는 곳에서는 괜찮아요. 차가 다니는 곳에서 있는 스마트폰은 곳에서는. 주머니에 넣으세요. 우회전 할까 말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없을 때는 그냥 가도 된다고 돼 있어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까지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정지하도록 7월 12일부터 바뀌죠. 이제 네. 무조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군요. 그게 좋죠. 만약에 누가 뛰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겠습니다. 볼까요? 자, 저기 빨간불이에요. 네. 자, 보행자 한 분이네요. 한 분 건너시고 이제 없어요. 잠깐 섰어요. 네.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하다가
어이구. 네, 저분이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깜빡 하니까 빨리 그때 뛰어오신 거예요? 뛴 거예요. 저거 신호 위반이다, 아니다. 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아, 이거. 처벌 받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나면은 우회전하더라도 괜찮은데. 단속되진 않아요. 사고 나면 독박 써요, 독박. 신호 위반 사고예요. 아까 그 사고 12주 진단 나왔어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녹색일 때 보행자 없네, 그냥 가도 되겠지.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자, 저 1차로에 있는 차 보세요. 예? 저 1차로 차, 저 차. 네. 저 차가 깜빡이를 켜면서 2차로 들어오죠. 들어오네요. 자, 나는 그냥 쭉 가요. 앞차랑 여유 있습니다. 잘 가는데 저 차가 깜빡이 키면서 바로 들어오더니 갈 줄 알았는데 뜩 멈춘다. 으아! 갑자기 멈추네. 왜 갑자기 멈추? 포합차가 또 브레이크 잡았어요. 자, 이번 사고 바퀴 4개가 다 들어왔죠. 예. 내가 앞차를 들이받았죠. 그렇죠. 누가 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들이받은 게 잘못이지 않을까요? 일단은 제가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어찌됐든 저 안전거리 미확보나 요것 때문에 좀 뒤차가 조금 책임이 더 있다고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와, 근데 사실 앞차 운전자는? 근데 이거는 봤을 때는 와, 너무 사실 억울하죠? 억울해요. 억울하죠. 자, 그럼 다시 누가 더 잘못? 그냥 억울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차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앞차가 더 잘못. 네. 이거 뒤차가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이게 좀 너무 애매한데요. 그렇죠. 예.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땐 뒤에서 들이받으면 왜 앞을 제대로 못 봤어? 왜 안전거리 지키지 네, 못했어? 맞아요. 그래서 뒤차 100%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뒤차 입장에서는 그 차가 깜빡이를 켜더라도 깜빡이 켜고 뒤를 봐야죠. 그리고 깜빡이는 미리 켜야죠. 일반 도로에선 30m 전에 켜야 되고요. 고속도로에선 100m 전에 켜고 그리고 확인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키자마자 쑥 들어와서 탁 쓰면은 으악! 그거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앞차가 잘못이 더 크고요. 다만 그 차 깜빡이 킬 때 혹시 보니까 빵 들어오지 마, 내가 먼저 지나갈게, 나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이 맛이. 불박차에게도 한 20%에서 많으면 30%? 실질적으로 저 사건은 앞차 70, 뒤차 30으로 끝났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이게 정신이 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부터 어떻게 좀 이렇게 챙겨야 되는지. 보통의 사고는 이제 가벼운 이제 접촉 사고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차를 세워놓고 그 넓은 도로에서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보험사 직원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그건 이제 옛날 얘기죠. 블랙박스 다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있고 또 CCTV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또 딴소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려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보다는 보통 자기 있고 망가진 그거만 그렇죠, 찍어요. 그렇죠. 아무 소용없어요. 두 차가 잘 보이게 이 도로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 바퀴 삥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그럼 상대가 그럼 그때 죄송해요, 제가 못 봤어요, 뭐 제가 스마트폰 짚느라고요, 이런 게 딱 돼 있으면 좋죠. 나중엔 딴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한 번 삥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서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하나 가벼워요. 사람이 툭 쳤어요. 괜찮으시죠? 그럼 딱 쳐다봐요. 네. 죄송합니다. 가면 안 돼요. 안 되죠. 뺑소니로 몰립니다. 예. 특히 나중에 자고 나니까 아프면 뺑소니 신고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혹시 모르니까 자, 우리 서로 연락처 주고받으십시다. 전화번호를 주고 서로 걸어요. 그래야 내가 전화 연락처를 주고 갔습니다. 전 뺑소니가 아닙니다. 상대의 동의를 받고 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린이 도망가요.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야죠. 쫓아가는데 없어졌어. 그럼 빨리 그 가까운 경찰관서, 경찰서나 얘기를 지부대 하셔야 되는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얘 부모가 연락이 오면은 그래야 뺑소니가 안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